김춘서의 꽃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도 역시 언어와 사고라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러한 관념이 형상화되어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잠시 듣고 그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 스킵하시고 본문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이것을 패러디한 문학이 있습니다. 그 장정일의 라디오 같이 사랑을 그 켜고 끌 수 있다면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연계해서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언어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어 이중성은 그 여러분이 그 언어와 사고라는 그런 비문학 지문들에서도 종종 나오고 그 다음에 시문학이 이러한 것들을 언어의 본질을 다룬 이런 시문학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문학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배경 지식으로 잠시 보는 거죠. 그다음 뭐 논술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있는데 언어 이중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그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다음 문학 작품을 보는데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자, 언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입장이 있고 언어는 사회의 족쇄일 뿐이다라는 뭐 이런 입장이 있는데 요게 이제 흔히 그 언어로서 모든 것을 사고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그 서양 사고적 그 서양 철학적 입장의 전통의 기원을 두고 있죠. 언어는 우리 사회의 족쇄일 뿐이고 자유로운 마음의 사고, 내적 사고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고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뭐 이게 이제 주로 말한 동양에서 말하는 언어론적의 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 귤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나나죠? 이게 뭡니까? 사과입니다. 그렇죠? 요 세 개를 다 묶으면 우리는 이 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과일이라는 것을 눈에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과일은 언어만 있습니다. 언어만 있을 뿐이지 실제 과일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일은 추상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의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 하면 머릿속에서 달다 혹은 그렇죠? 달다, 향기롭다,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함께 연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가 우리에게 추상적 사유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아주 단적인 예가 됩니다. 좀 더 다른 얘기를 들을까요? 좀 더 추상적 언어 중에서 여러분 사랑, 우정 이런 거 본 적 없죠? 자비, 그렇죠? 인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추상적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단어들이 아예 없었더라면 인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공자의 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 부처님의 자비 이런 단어들은 동양의 어휘들입니다. 이런 동양의 어휘들은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그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우정이란 단어 이런 것들이 이런 추상적 명사가 우리의 삶의 지평을 오히려 확산시켜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언어는 우리 존재의 집이다. 보이지 않는 그 대상들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그 사고의 폭을 높여준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0이라는 거 본 적 없을 겁니다. 마이너스 7 본 적 없죠. 그다음 뭐 지수, 로그 이런 것들 여기다 막 루트 씌우고 제곱도 하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어라는 개념과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유를 확대해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언어를 존재의 집이다. 언어를 통해 세계가 넓어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언어는 사회의 족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은 반대입니다. 자, 이쪽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얼룩무늬의 호랑나비가 봄날에 백꽃에서 놀고 있다. 좀 썰렁하죠.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다고 칩시다. 얼룩무늬 호랑나비가 백꽃 사이에서 향기롭게 논일고 있다. 자,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십시오. 요 글 자체가 이 상황 전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실제로서 이 향기나 이 나비의 다양한 모습은 어떠한 언어, 이 언어를 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동원해도 이 나비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그저 지시한 한 부분일 뿐이지 자칫 얼룩무늬 호랑나비가 백호 사이에 놀고 있대 이 구절만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봄날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이런 정치나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사물을 가리키는 한 부분에 불과할 뿐 이것이 사물의 전체 본질을 절대 담을 수 없는 언어의 한계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 그 사회의 족쇄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악이나 그 미술 작품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이나 이런 것으로 어떻게 음악의 감동, 그 다음에 뭐 예술작품을 본 감동, 이런 것들은 느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지, 100마디, 1000마디의 논평이나 말로써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1000마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만 장, 수십만 장을 써도 상대와 사람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직접 만나서 그의 접촉함으로써 감을 공유하고 정서를 공유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가까워지는 것이지 언어로서 사물의 본질에 다가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이 없으면 이성도 없고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의 중요성입니다. 언어가 사유를 확대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생각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루트, 뭐 로그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사고할 수 없게 됩니다. 언어의 다름이란 소리나 기호의 다름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의 다름이다. 따라서 언어가 많을수록 뭐가 높아진다? 세계관이 확산된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언어가 곧 많아질수록 세계관. 그래서 더 많은 어휘를 쓸수록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음악과 미술을 보고 느끼는 감동의 전율, 이것은 언어가 아닌 사고의 본질적 사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두 마디 언어로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고의 다양성의 폭이고 그 중에 언어는 사고의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쪽 1, 2번에서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고 지배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서 언어로서 언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당연히 언어의 중요성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울던 아이가 우유를 주면 울음을 그친다. 언어입니까? 사고입니까? 사고일 겁니다. 왜? 그 아이는 그 우유라는 뭐를 몰라도, 언어를 몰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다. 언어는 여러 가지 사고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다음 전통적인 동양 사상입니다. 도라 말하면 도가 아니다. 그렇죠? 언어로서 사물의 현상을 말하게 되는 순간 그 사물의 본질을 담을 수 없다. 이런 사물을 한두 마디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활자 조각만 가질 뿐이지, 활자 조각으로 이것을 바꿀 뿐이지 실제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보다는 마음과 내면의 소통을 중시하는 동양적 세계관, 이심전심이죠. 마음으로 주고받는다. 그 다음에 염화미소입니다. 염화미소. 그렇죠? 누구와 누구 얘기죠? 바로 부처와 가섭의 얘기입니다. 부처와 가섭의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는 설법 대신, 설법하는 그 강연장에서, 도량에서 연꽃을 하나 딱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가섭이란 제자만 그 뜻을 알고 빙그레 미소를 지어서 염화미소라는 말이 태어났는데, 이때 그 미소를 왜 지었느냐? 부처님이 이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연꽃은 어디에서? 흙탕물 속에서, 아주 더러운 흙탕물에서 살지만은 아름다운 향기와 꽃을 피워낸다. 너희들도 더러운 속세에 살지만 그렇게 연꽃처럼 살아라. 이 뜻을 누구만 알아들은 겁니까? 가섭만 알아들은 겁니다. 이미 마음으로 통한 것이, 그건 천마디 말보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불임문자입니다. 문자 이전에 소통하는 것, 불림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신상인입니다. 상인. 서로 마음속으로 주고받는 소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별전이죠. 교회별전. 무슨 뜻입니까? 교회별전. 교과서 이외의 것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지식이다. 책을 넘어선 지식의 모습. 교과서 이외를 넘어선 별전. 주고받는 그러한 지식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의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이것은 뭐다? 파이프가 아니다. 이런 뜻이.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뭐일 뿐이다? 파이프를 그린 그림일 뿐. 실제 파이프가 될 수는 없다. 이 그림의 의미를
언어로 뒤집어 놓으면은 언어는 뭐다?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에 불과할 뿐 실제의 사물은 될 수 없다. 그렇죠? 이것은 그걸 그려놓은 것일 뿐 실제 파이프 향이 갖고 있는 촉감과 질감 여러 가지 담배 냄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하다. 언어는 기호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이러한 그림의 주제가 될 것이고 이 르네 마그리트는 바로 그 서구에서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금 더 넓히면 이런 근대적 과학적 그 세계관에 대한 반기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에 대한 그 반발의 움직임으로서 담아낸 그림이고 이것은 오히려 전통적인 동양의 사고방식 바로 뭐다 언어의 한계를 자각한 동양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이 그림의 작품 속에 담겨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마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역시 언어로서 존재를 형상화하는 거죠. 언어로 형상화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입니다.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아.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언어로서 각인을 할 때, 언어로 형상화할 때 이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우리 속에 각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꽃을 위한 서시라는 이 시인의 다른 작품과는 주제의식이 상반돼 있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형상화가 시의 주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즉 그것을 존재를 언어로서 형상화하게 됐을 때 꽃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내 마음속에 상대의 존재가 와서 자리 잡는 각인의 효과를 주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비로소 이름을 할 때 그 이름 속에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특질과 이러한 존재의 본질들을 점차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 이것은 자신의 본질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질에 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 본질을 적절히 형상화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 본질을 적절히 담아내 달라.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끝이 되고 싶다. 그럴 때 비로소 그는 또 나를 어떻게 나의 존재를 각인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이해의 시작에서는 그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주제의식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있다. 과연 무엇인지 이것은 이런 상호성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여기서 무엇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엇 즉 의미라는 것은 상대의 어떻게 상호작용 속에서 그 존재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지속성을 가진 상호 간의 소통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해의 모습, 소통과 그리고 이해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주제어가 바로 의미가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나의 존재의 본질을 네가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의 적절하게 그것을 파악해 달라라는 소통과 이해는 비로소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즉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비유적 설명을 하면 바로 아파트 옆집에서 사는 그 학생이 누군지 모를 때는 114호 그렇죠? 1027호, 27호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숫자를 벗어 던지고 이웃집에 사는 김철수라는 이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서로 확인할 수 있고 김철수 또한 나의 어떻게 영희 이영희라는 서로 이름을 알게 됨으로써 소통과 이해의 시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품 그리고 본질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바라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내적 염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김춘수의 꽃인데 이 작품을 이 패러디한 문학이 바로 그 사랑도 라디오처럼 켜곡기를 끌 수 있다면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간단히 보시면은 이것이 패러디의 미학이 어디서 창출됐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본문 보겠습니다.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런 작품이고 아주 그 특이한 인생 역정을 갖고 있는 시인 장정일이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했고 이런 시인인데 그 특유의 독설과 풍자로서 하나의 문학 세계를 이루는 분입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다만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이 무의미성이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시와. 단추를 눌렀을 때 비로소 전파가 되었다.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현대인의 고독한 내면을 얘기할 것입니다. 버튼을 눌러다오 상호의 관계성, 상호 관계를 가져보자 이런 뜻입니다.
나도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까지는 바로 앞에 있는 꽃과 꽃을 그대로 뭐로 꽃을 그 전파 라디오 이런 식의 어휘의 변동만 라디오 그리고 전파 이런 식으로 어휘의 변동을 통해서 시 내용, 시 구조를 그대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는 단순한 모방에 불과하고 아무런 미학도 창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여기에서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다? 일회용, 인스턴트 사랑으로 변하고 있다. 사랑조차도 이제는 내면의 깊은 감동을 통한 지속이 아니라 언제든지 끄고 싶으면 끄고 켜고 싶을 때 켜버릴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일회용 사랑으로 전락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어떻게 풍자하면서 신랄하게 풍자를 하면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현대인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가벼움 사랑조차도 끄고 켤 수 있는 이런 존재의 가벼움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모방이 아니라 단순한 모방에서 반전을 통한 주제의식의 형상화에서 본질적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이런 패러디의 미학을 창출하고 있는 작품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 작품이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남으로써 풍자를 통한 미적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이 시의 미학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